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조직적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A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3일 있었습니다. 3천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명의신탁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한 상황인데요. 본격적인 심리도 못한 채 또다시 재판이 미뤄지면서 피해자들은 시간 끌기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 왜 이렇게 더딘지 또 전세 사기 입증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와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지금 앞선 재판 이야기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전세 사기 입증이 어려운 부분부터 좀 듣고 갈까요? 예, 형법상 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액수가 많다, 피해자가 많다 이걸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결국 바로 그 피해가 피고인, 즉 이 사건에서는 건축왕 A씨의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했다. 이 부분이 이제는 입증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게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망행위 부분을 입증하는 건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건축왕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그러니까 피해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법리상 사기가 성립될 수 없다. 라는 지금 그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이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나 진술조서나 이런 부분을 다 부동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을 법정에 일일이 다 증인으로 불러서 그에 대해 이제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결국 이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도 알았고 또 여기에 임대인이 제시한 가격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다.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한마디로 이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계약을 했다. 그러므로 기망행위 자체는 없었다라는 점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망행위와 더불어서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이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기의 고의는 편취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을 때 당시에 이제 편취 의사가 있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지금 A씨가 이제 건축왕으로 불리는 게 어쩌면 그게 더 A씨에게는 더 유리한 방어 논리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 A씨가 받은 이 보증금들을 A씨가 다른 데 쓰지 않았습니다. 다 새로운 건물이든 아파트든 이런데 새로운 건축에 다 건축 자금으로 다 썼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이 진행하던 건축 사업들이 줄줄이 좀 상황이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내가 갚을 마음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있었지만 경기 악화라는 후발적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을 못한 거다. 그러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아마 이렇게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 검찰에서는 지금 이 방대한 양의 이 사건을 두고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모두 입증해야 되는, 어찌 보면 이게 대단히 검찰로서는 곤욕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일단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맹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교수님 지금 이제 전세 보증금을 일부러 반환하지 않는 것과 그다음에 반환하지 못하는 것과 지금 이제 역전세 상황에서 이조차 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깡통 전세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또 전세 보증을 합친 금액이 80%를 넘는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개 전세를 들어갈 때에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거나 또 그 담보 대출에 상응한 거를 낮춰서 전세 보증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떨어져서 역전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 들어갈 때 등기부등 떼보고 담보가 있으면 그만큼 전세금을 낮춰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세 사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는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와 짜고 그 집값의 시세를 높여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피해자를 암시시켜가지고 전세금을 시세보다 높게 해가지고 결국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은 이런 고의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거의 증명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이 간의 거래로 전세 보증을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고요. 특히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잘 나와 있지 않는 네. 빌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맹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의 영역을 사기의 고의로 구분짓기에는 일반인이 특히 중개업자와 전세 사기범이 작당을 하고 짰을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매우 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오늘 이야기의 좀 핵심들인 것 같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예. 지난 그 서울시에서 최근 서울 지역의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확인한 자료를 좀 공개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이야기가 이슈가 됐었어요. 예. 공인중개사들은 이 과정에 모두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의혹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빌라라 하더라도 네. 인근에 빌라를 거래한 게 있기 때문에 인근 주택의 시세에 비추어 어느 정도 그 빌라의 시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또 일반 세입자, 전세 사기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믿고 예. 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한 건데요. 문제는 전세 사기 일당과 공인 중개사가 사전 모의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인 중개사법상 네. 이 공인 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우려면은 예. 고의 또는 뭐 임차인, 임대인,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혀야 네.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입증하기 어렵고요. 또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도 역시 세입자, 피해자가 진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개사의 부정행위를 밝혀내야 되는데 예. 중개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계약을 한 경우에는 피해가 예. 발생해도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현실적 한계가 있고요. 설령 과실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공제조합상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를 구제받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지금 예. 이제 재판 중인 상황인데 피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언, 자료들 예. 어떤 그 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이런 효력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피해자들의 진술이야말로 이제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큰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 피해자가 한 161명 정도 되는 네. 이런 대규모 사건에서는 같은 피해자,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을 해준다면 아마 그 증거로서의 효력은 더욱 커질 겁니다. 다만 이 피해자들이 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곧바로 이 법정에서 증거로 이제 채택되는 예. 건 아니고요. 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또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진술들을 이제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줘야 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증인 신문입니다. 결국 A씨 측에서 지금 피해자들의 진술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 모두 이제 그러니까 부동의하고 있는 이상 결국에는 피해자들 전부 또는 뭐 검사와 그러니까 피고인 측의 이제 변호인 간의 이제 협의에 따라 뭐 일부 피해자들이라도 일단 재판에 소환을 해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 신문 과정을 다 거치면 그제서야 이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 모두가 증거로 채택이 돼서 이 법원이 이를 근거로 해서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고 그때서야 이제 주요 증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예. 일단 교수님, 지난 예. 그 최근에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 법안을 내놓으면서 피해자로 인정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예. 지금 미철구 사례만 하더라도 전부 다 피해자로 포함되지는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당초에 정부가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법률안에 따르면 6가지 요건을 충족을 예. 해야 됩니다. 우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위원회 하고요. 또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또 공매가 진행을 돼야 됩니다. 또 면적이라든지 주택 가격에 있어서 서민 임대주택에 해당돼야 되고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어야 되고 또 다수의 예. 피해가 발생할 우려, 또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되는 6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6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령 그거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우선 경매권이라든지 뭐 LH에 대한 예. 장기 임대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기 위한 그 지원도 성에 차지 않지만 그 피해자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예. 따라서 뭐 야당이라든지 피해자 대책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이제 국토부가 수정안에서 면적 요건과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지금 현재 정부
국토부 입장은 다소 완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이렇게 하더라도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구제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럼 모호한 부분을 좀 개선할 여지도 있나요? 지금 네. 지금 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에 대한 예. 수혜 기준을 두고 여야 간에 좀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문제는 설령 이 수정안이라 하더라도 국회를 넘어야 되는데요. 국토부 법안 소위에 지금 문턱도 넘지 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뭐 속이 타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야당과 피해자들은 수정안도 또 지원 대상을 무엇보다 사기로 지금 한정을 수사 개시가 돼야 되고 예. 또 사기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설령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요건을 4개로 피해자 요건을 줄인다 하더라도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고의, 이를 아까 말한 임차인, 세입자가 입증하기 일단 어렵다라고 기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게다가 지금 피해 유형이 상당히 다양한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유형도 계속 나타나고 예.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 구제 지원을 위한 특별법만으로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수사가 개시되어야 되는데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예. 미추홀구는 예외라 하더라도요. 예. 일단 전세 사기의 피해자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 또 전세 분양 사기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예 확정일자를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네.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 모호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이제 앞서 표현 중에 보면 이제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뭐 이런 구체화에 대한 방향이 있어요. 미추홀구 피해자들이 전부 다 해당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와 정말 갑자기 어려워져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런 부득이한 경우는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와 단순 미반환 사이에는 이제 애매한 회색지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 법안에서는 여기에 수사가 개시되는 등이라고 해서 이런 회색지대의 경우에도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전세 사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사가 개시됐거나 또 재판에 해부된 사건들이니까 구제가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여야 간 그 법안 협의 이견차가 지금 아직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이견의 쟁점이 뭡니까? 앞서 일단 미추홀구 이제 전세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를 일단 국한시켜서 얘기를 하자면은요.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것 자체는. 하지만은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거는요. 그 요건에 해당되는 그 여부보다는 선 지원 후 구상권 행사라는 점입니다. 즉 보증금 채권을 매입을 정부가 해서 본인이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야당과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는 선을 일단 지원해주고 정부가 나중에 전세 사기 피해범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걸 보전받아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정부 뭐 여당 입장에서는 뭐 다른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직접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하지 않겠다라는 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가장 큰 쟁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선 지원 후 구상권 행사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즉 그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입장차가 상당히 크게 보여요. 상당히 크죠. 일단 교수님 지금 아까 이제 분양 사기 이야기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앞에 저희가 뭐 건축왕 A씨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이분이 분양 사업까지 하다가 지금 이 상황이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터졌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피해자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분양 쪽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또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인천 미추홀구에서 있는 일인데요. 공사가 돌연 중단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이 우리도 전세 사기
분양 피해자다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피해자 지원 특별법상의 요건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전 등기도 할 수가 없고 등기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네. 건물이 아예 만들어지지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이 피해자들이 우리도 구제해달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는 거,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상으로는 이들이 구제되지 못한다는 모호하고 협소하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현실적으로 지금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정부에서 특별 법안을 또 내놓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여러 일당들이 모의를 해서 하는 구조의 모습을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야 된다. 여부가 또 관심사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 이게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뭐가 있는 겁니까? 매우 큰 이제 차이가 있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이 되면은 이 공범자들 전부가 하나의 범죄 조직으로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기에서는 뭐 개개인의 뭐 범죄 참여 형태라든지 또 역할 또 죄질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도 다 틀리고 때로는 뭐 규정도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범죄단체로 묶여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가담자들에게는 모두 똑같은 법정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이 건축왕 A씨 일당을 과연 범죄단체로 볼 수 있냐? 이 부분이 논점인데요. 범죄단체는 공동의 범죄 목적 하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각자 역할을 분담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걸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전세 사기를 통해 보증금을 편취한다는 공동의 목적 하에 A씨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사람들이 뭐 부동산 총괄 및 뭐 기획 공무팀, 중개팀, 주택관리팀 등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이제 동일한 전세 사기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범죄단체 조직죄 성립이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는 전세 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의 법정형에 따르게 되는데요. 사기의 최대 법정형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를 2건 이상 저지르면 그게 2건이든 100건이든 200건이든 구별하지 않고 가장 중한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형법상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기죄의 최대 법정형이 10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일당들을 처벌을 중하게 한다 할지라도 10년에서 2분의 1을 가중한 15년이 바로 최대 형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전세 사기 일당을 중형에 처하겠다.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반 사기와 달리 이 범죄단체 조직죄에서는 이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결국 사기로는 처벌만 할 뿐 범죄 수익 몰수나 추징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이 내부적으로 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향후 수사기관이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건 이들의 수익을 은닉한 수익을 얼마나 찾아낼지, 그리고 한수 조치를 해서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가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부분이 또 걱정인데 이게 돌려줄 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산이라든가 뭔가 처분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 다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해나 몰수, 그러니까 범죄단체 조직죄를 통해서 그거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뭐 피해 구제 받기 쉽지가 않죠. 일단 몰수 추징이라는 범죄단체 조직법상을 적용시켜서 가져오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피고인의 이제 재산 처분의 경우에도 사실 실현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미 뭐 건축왕 A 씨가 변호인을 통해 해사명의 자산가, 또 미분양 매물, 이제는 분양 수익금, 그리고 신축 아파트 분양 수익금을 통해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분양 수익을 통해 피해를 변제하겠다?
이 계획이 사실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이고요. 더욱이 지금 A씨 자체가 구속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도 계속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A씨의 재산이 한 8천억대라고 하는데 이 중 6천억 정도가 이제는 부채이고 나머지 2천억도 대부분 이제 주택인데 이 주택들 모두 다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 A씨가 윤리한 재산을 찾아내 이를 몰수 추징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빠짐없이 저희가 이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